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시간여 동안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체제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승인했습니다. 한국당이 오 의원 대신 교체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등 국회 내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가 함께 연루된 특수강간 사건으로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별장 옷방 사건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사건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디스크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용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만 돌며 투숙객의 소지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을 피해 절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숙박 앱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시간에 걸친 회담 뒤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체제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긴 이 이상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만남은 내용 그보다는 미국에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용 성격이 짙으니까요. 김건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3시간에 걸쳐 단독 확대 회담을 한 뒤 곧바로 만찬장으로 향했습니다. 북러 관계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운데 건배사에 나선 김 위원장은 북러 친선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푸틴 대통령은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만찬장 한쪽에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현대적인 무장이 없을 때는 옛날 장술이다 이런 장롱. 이후 푸틴 대통령은 단독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유사한 입장이라며 비핵화를 위해 북한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연결과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체류 현장 문제 등 다양한 북러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다 지각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각이야 워낙 유명한 거지만 김정은 위원장까지 말이죠. 특히 김 위원장은 연신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재킷 상의가 구겨진 채 나타나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차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맞이합니다. 미소를 띠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이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양국 정상 모두가 약속 시간을 어긴 탓입니다. 평소 지각대장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이 30분 늦었지만 김 위원장이 1시간을 지각하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급히 회담장으로 온 듯 김 위원장 상의에 구겨진 뒷부분도 적나라하게 노출됐습니다. 정상회담에 돌입해선 푸틴 대통령의 여유가 돋보였습니다. Я помню свой визит в вашу страну. Ваш отец, какими путями мы можем урегул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то можем сделать вместе, что Россия может сдел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те процессы позитивные,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ят. 반면 김 위원장은 시종 자세를 고쳐 앉는가 하면 긴장한 듯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까지 3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확대 회담 때 북측은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3명이 참석했지만 러시아 측은 9명이 배석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좌충우돌 첫 정상회담을 가진 두 스트롱맨은 이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친선 관계를 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번 북러의 만남에서 손님은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런데 정상회담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홀로 남겨둔 채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날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을 만났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길게는 모레까지 남아 주요 시설을 시찰한 뒤 북으로 귀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유학생과 간담회를 하거나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 혹은 우유나 빵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국 정상이 아직 체류하는 상태에서 회담 개최국 대통령이 출국하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러시아가 바쁜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도 분주했습니다.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격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푸틴 대통령 최측근 인물이어서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러 정상회담 준비차 청와대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등 3가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한 오늘 정치권은 정말 바빴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은 물론 새롭게 바른미래당 사개특위위원이 된 최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하면서 오늘 종일 극한 대치가 계속됐거든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차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선거제와 공수처 등 법안들 이 패스트트랙 처리는 된 겁니까? 아닙니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처리가 되려면 법안 제출과 함께 전체 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진입을 막아서면서 제출조차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 관련 법안이 결국 1시간 전쯤에 팩스로 제출됐고 한국당 의원들은 의회의 폭거다, 무효다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실을 점거하는가 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신 사보임된 최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하는 등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선거제 개혁안은 어제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4당 의원들을 막고 있어 의장에 의한 경호권이 조금 전 발동됐다는 소식도 막 들어왔습니다. 오전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이 논란이 됐었는데 오후에는 권은희 의원도 사개특위 위원직을 내려놔야 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회에서 뺀 겁니다. 그 자리엔 임재훈 의원이 새로 임명됐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권 의원의 사임은 본인의 뜻에 의한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최이배 의원과 논의를 위해 자리를 비운다고 밝혔던 만큼 권 의원 본인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미당 일부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사보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만큼 여야 4당은 당초 계획대로 오늘 안에 새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만약 회의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인물이 오신환 의원이었다면 오늘은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 대신 최이배 의원을 사법개혁 특별위원으로 교체했기 때문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려 6시간 넘게 최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사개특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죠. 오태용 기자입니다.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될 거란 소식에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일찍부터 최 의원실로 향했습니다. 사개특위 전체 회의 출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얼마 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최 의원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소파를 끌고 와 문 입구를 틀어막았습니다. 저희 다 감옥 갈고 그렇게 있어요.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답답함을 호소하던 최 의원. 이렇게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112 신고와 함께 창문을 깨고 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길을 비켜섭니다.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됐던 최 의원은 그제서야 회의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하루 종일 주목을 받았던 최이배 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한국당 의원들이 와서 어떻게 한 건가요? 제가 어제 법안 논의 때문에 새벽 3시 반까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어제 제가 그냥 의원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네. 아침 8시 20분에 한국당 의원님 두 분이 찾아오셨고 제가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면서 씻고 오겠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셔라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제 일을 보고 이제 9시에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한국당 의원님들이 더 많이 계속 찾아오셔서 전체적으로 한 15분 정도가 계속 저희 방을 오가면서 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방을 못 나가게 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이제 그 법안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0시쯤 나오려고 하자 그때부터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다가 점점 얼굴이 붉혀지고 불편해질까봐 네. 그냥 저도 법안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냥 편안하게 한국당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가 되어서 법안 논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어 제가 방을 나가려고 이제 하니까 그때부터는 몸으로 저를 이제 막으셨고 그래서 방에 11분의 한국당 의원님들이 저와 저희 방에 있던 보좌진 4분 해서 그 입출입을 막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돼서 무려 제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나오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뭐 나중에는 112에 신고도 하셨다고 하던데 그 전에 뭐 방금 설득이란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건 뭘 해보셨습니까? 제가 1시에 이제 더 이상 그 몸싸움을 하고 나서 나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고 결국은 국회에 있는 경호처의 그 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결국은 경찰과 이제 소방 당국에 신고를 해서 현재 감금당 상태이니 저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라고 해서 경찰과 이제 소방 당국의 소방관들이 왔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는 소파로 아예 방 문을 막아섰기 때문에 뭐 밖에서 밀어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창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고 소방당국에게 저희 방에 있던 외부 창문을 깨거나 아니면은 그걸 분리시켜 달라. 그럼 제가 그 창을 통해서라도 나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요. 제가 그렇게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굳게 얘기하자 결국 그때서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이 더 이상의 그 불편한 관계나 또는 이제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셔서 3시가 넘어서야 이제 의원님들이 저희 그 감금을 해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호처가 왔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시고요. 그리고 그 엊그저께 반미당에서 그 이거를 법안을 추인할 때 반대표, 찬성표 어느 쪽에 표를 던지셨습니까? 저는 의총에서 이번 그 선거법 개혁과 그다음에 사법 개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고 그 찬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보다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런 정치개혁과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나 경영수사권 분리를 통한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라는 뜻을 같이 해서 예. 계속 이번에 필요하다면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당론 이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찬성하는 일이다.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이 되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역을 맡게 된 셈도 됩니다. 심적으로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제가 지도부와 특히나 사개특위에 있었던 오신환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과 계속적으로 내용적인 면도 같이 논의를 하고 실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계속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 결국은 본인이 사개특위에 들어가서는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고 그렇다면 결국은 법사위원인 제가 사개특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저는 공감을 하고 현재 그 법안으로도 이게 충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후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법안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만족스러운 법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 여야가 또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법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악역이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총대를 매겠다. 예, 오늘 정신 없으셨을 텐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해달라는 신청서를 팩스로 보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곧바로 허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좀 바뀌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네요.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국회 의사과를 찾았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을 공수처법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에서 최입의 의원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육탐 방어에 나선 건데 당 지도부가 신청서를 직접 들고 가지 않고 팩스로 제출하면서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은 최종 허가권자인 국회의장을 만나려고 문희상 의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지만 면담 자체가 불발됐고 병원 측에서 절대 면회와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서실장인 저도 사실은 뵙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 문 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계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 위한 민주당 이중대를 하기 위한 그런 짓이라면 정말 이분들은 앞으로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팩스 제출의 병상 결재까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강제 사보임을 당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내용을 헌재에 제소했습니다. 만약 이게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보임에 대한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법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즉각 뒷구멍 날치기 결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뒷구멍으로 그런 날치기 결재를 통해 가지고 의회주의를 말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처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헌재로 달려갔습니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보임이 무효라고 판단을 하면 오늘의 결정이 다 무효가 됩니다. 장인상을 당한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조문 대신 대여 투쟁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테러 없는 대치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회에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미자 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 의원을 키가 작고 결혼도 못했다고 표현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을 겨냥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온라인상에는 온종일 모독죄로 고소하라, 문희상 행동보다 이채익 말이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문 의장과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한 직후 있었던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키가 좀 작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문 의장이 임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임 의원을 두둔하려던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것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수위 높은 발언에 현장에 있던 동료 의원들까지 제지에 나섰습니다. 문 의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변인은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요. 국회의장도 고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윤리 제소권은 조속히. 이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민낯이라며 이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의 핵심은 공소시효입니다. 지난번 발견된 영상이 공소시효 전의 것이었기에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사건이 있나 찾는 게 검찰의 일이었죠. 그런데 MBN이 과거 수사 기록 등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장 옷방 성폭행 사건인데 무혐의 처리됐지만 당시 수사가 이상했고 지금은 새로운 증인도 있어서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성 A씨는 지난 2008년 3월 말 밤 9시쯤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 1층 옷방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윤 씨가 A씨의 손을 잡아 끌어 옷방에 밀쳐넣고 문을 닫았는데 방 안에 있던 김 전 차관이 A씨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첫 번째 수사 당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핵심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A씨가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한 공간에 있었던 친구 B씨입니다. 당시 별장에 함께 갔던 B씨는 경찰에서 단 한 차례만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에는 B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262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이미 불기소난 사건도 새로 소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목격자인 B씨가 새로운 증언을 내놓는다면 다시 기소가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진술이 나오거나 또 새로운 유의미한 목격자, 새로운 증언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수사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피해 여성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2023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불기소 처분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소환 여부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중천 씨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별장 옷방 사건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의혹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별장 옷방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 아침 김 전 차관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문서엔 이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빠져 있던 겁니다. 고의로 누락을 한 걸까요?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3월 당시 별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당한 성폭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3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장 옷방 사건 그 다음 날에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집에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김 전 차관이 자신을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김 전 차관은 자신과 함께 별장에 왔던 친구인 B씨까지 성폭행하려 했는데 자신이 소리치며 온몸으로 막은 탓에 B씨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A씨가 피해를 당한 시기는 2008년 3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당시는 2013년으로 단순 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을 감안하면 수사 당시만 해도 공소시효가 5년이나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추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를 모르고 윤 씨의 별장에는 가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이 보여준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그의 얼굴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영상이 촬영된 별장 내부 구조까지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를 했고요. MBN이 그 그림을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직에서 물러나며 성접대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관련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그 무렵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찍힌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동영상 촬영 장소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이 맞고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별장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성관계 장소가 어디인지도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1번은 2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계단, 4번으로 표시된 곳은 성관계가 이루어진 2층 노래방, 3번은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촬영 장소가 별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층 벽에 걸린 그림과 바, 3층 당구대까지 그렸습니다. 그림은 실제 별장 내부와 거의 흡사한데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인 셈입니다.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의 턱선이나 귀의 모습을 기억해내고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의 얼굴 윤곽과 일치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림과 생생한 묘사 등으로 볼 때 이 여성의 진술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성접대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데도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검찰이 디스크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7가지 한해 형 집행정지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찰은 수용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 등 외부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 한의사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불허 결정은 법 규정과 법 형평성에 비춰 당연하다라고 평가한 반면 대한애국당은 최악의 정치보복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 직후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이 지사가 금고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은 잃게 됩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마지막 공판인데 심정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등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공정한 세상을 꿈꿨을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장장 넉 달간 이뤄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만 불구속 기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신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가 수리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조현옥 수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신 비서관에서 끊겼다. 꼬리 자르기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먼저 고종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전 정권에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새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만 면접 자료 등을 제공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사퇴 종용하셨습니까? 구속 기각됐는데 뭐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특정 인사를 겨냥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담당 직원을 문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담당 과장을 불러 어떤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소명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하자 사실상 윗선 수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 처리하고 신 전 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내면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또 한 축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죠.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조국 민정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은 불법 사찰 혐의를 모두 다 벗게 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거듭 자신의 행동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언론에 공표하였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5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중엔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비위 첩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전직 특감반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고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 묵살도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어제 10대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된 할머니는 이전에도 피의자에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며 경찰에 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괴롭힘을 당한 날짜와 내용까지 다 적어놨지만 결국 법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8일 유리, 22일 고춧가루.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18살 장모군에게 살해당한 70대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메모입니다. 유리를 깨거나 고춧가루를 뿌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를 공개한 유족 측은 할머니가 지난 2017년 5월에 이사온 장군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심한 욕설이 적힌 종이를 현관문에 붙이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아랫집 학생이 찾아와 항의하는 뜻으로 부모들 간에 서로 합의하여 현장 종결했다. 당시에도 괴롭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장군은 어제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경찰은 진주 방화 살인 참사를 일으킨 안인득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 당일 안인득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휘발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3시간 후 싱크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안에 불을 냅니다. 안인득은 경보음에 놀라 밖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데 걸린 시간은 단 12분이었습니다. 흉기 2정은 한 달 전 전통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안인득 본인도 치밀한 계획 범행임을 진술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느냐라는 질문에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끝내고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안인득은 여전히 행설수설을 했습니다. 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걸 아십니까? 경찰은 사전 대처가 부실했는지 내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정된 단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검찰은 안인득을 정신감정부터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투숙객으로 들어온 뒤 다른 투숙객들의 소지품을 훔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숙박 앱으로 예약을 하면 자신의 신분을 다 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크로스백을 맨 한 여성이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을 하는가 싶더니 깜깜한 새벽녘에 체크아웃을 하고 나갑니다. 며칠 후 인근 게스트하우스에 다시 나타난 여성은 이번엔 체크인한 지 4시간 후 노트북과 지갑을 들고 나갑니다. 20살 김모 씨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서울 일대 게스트하우스를 돌며 이런 식으로 투숙객 가방에서 노트북과 카메라 등 4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매번 숙박 앱을 통해 예약하면서 안심번호 서비스를 악용해 신원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절도 행각이 종종 있었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알려주진 않아요. 숙박 앱을 이용해 게스트하우스에 예약을 해봤습니다. 숙박업소에는 안심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예약자의 신원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 번호를 이렇게 안 알려드려도 되는 거죠? 네, 번호를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절도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불안하다, 소름 끼친다.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 이제 출소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렇게 출소될 거다는 말만 들어도 불안한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버젓이 내 주변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음란물을 제작해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유사 강간을 해도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심지어 성폭행을 해도 3분의 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데다 엄연히 죄가 다 인정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위력을 가했느냐도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강간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감형이 되는 거죠. 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처벌하지 않는 법이 더 많다고 느낀다면 너무한 걸까요? 아동 성범죄의 80% 가까이는 가족과 친척 같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죄값을 받게 해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울 텐데 그마저도 받지 않고 내 주변에서 같이 살아간다면 피해를 당한 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었죠. 그럼 애초에 이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강하게 처벌을 하던지 미국처럼 성범죄자에겐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구멍난 법을 좀 메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뚫린 구멍으로 범죄자는 술술 빠져나가고 그 안에 피해자만 갇힌 상황이니 말입니다.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법에 구멍이 난 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소비까지 가릴 것 없이 실물 경제의 모든 부분이 부진해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최저였습니다. 적어도 플러스 성장을 하겠지라는 예측이 빗나가는 것이기에 시장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 단골 말고는 찾는 이가 거의 없어 1년 사이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나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장사 안 돼요. 진짜 돈 10원도 못 만지고 간 날이 2, 3일씩 있을 정도니까. 지난 1분기 의류 등에 대한 민간 소비 증가율은 0.1%로 3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설비 투자는 21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10.8%를 기록했고 LCD 부진으로 수출은 2.6% 줄었습니다. 정부 소비는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실물 경제 전 부문의 부진 속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정부 부분 지출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고 민간 소비 증가세도 주춤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적어도 플러스 성장은 할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난 성장률 쇼크에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을 내줬고 달러에 대한 원화값은 2년 3개월 만에 116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불과 일주일 전 예측한 올해 성장률 2.5% 달성에도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우리 경제가 폭삭 가라앉은 걸까요? 사실 작년 말에는 정부 지출이 많았습니다. 당시 경기를 살려보겠다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 등 엄청난 정부 지출을 쏟아부었고 덕분에 1%라는 성장을 이끌어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죠. 이렇게 올 1분기 정부 지출이 주춤하자 경기가 바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면 바로 성장이 역주행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온 데다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도 비관 일색이기 때문인데 추가 부양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1분기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아침부터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관들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지시했던 성장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 제출한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추경도 독려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들이 이뤄진다면 2분기 이후엔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와 LG경제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의 확대라든가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요구하는 기대가 확대될 것으로. 추경만으로는 성장률 하락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대내외 진단 속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기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SK하이닉스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실적 부진을 겪던 LG전자는 아예 국내에서 스마트폰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SK하이닉스도 휘청거렸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조 3,665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불황의 여파가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계절적 비수기인데다가 이 수요 부진까지 겹쳐가지고 평균 판매하는 가격도 하락하게 돼서 전문가들은 2분기까지는 반도체 시장 하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지난 15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만 3조 원에 달했던 LG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생산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연간 500만 대를 생산하던 평택 공장 물량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 스마트폰 사업에서 원가 절감을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와 생활 가전 수요 증가 등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충격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지만 그럼에도 박 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검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경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국과수 검사 결과를 뒤집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 씨 측은 자신도 모르게 제3자에게 마약을 투약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씨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만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유천은 한 번에 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지난해 SK 와이번스에서 뛰던 투수 켈리를 상대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류현진 선수와의 맞대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강정호가 첫 타석부터 시원하게 배트를 돌리며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상대 투수는 지난해 KBO 리그 SK 와이번스에서 뛰며 우승에 일조했던 메릴 켈리입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하며 멀티 출루를 기록한 강정호는 세 번째 타석인 6회 말 솔로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시즌 4호이자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이후 4일 만에 터진 홈런입니다. 강정호는 이번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시즌 두 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KBO 리그 출신과 맞대결을 펼친 강정호는 오는 토요일 선발 등판이 예정된 류현진과 또 한 번의 KBO 리그 출신 투타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정호와 류현진의 맞대결은 지난 2012년 10월 4일 이후 약 7년 만으로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KBO 리그 당시 강정호는 류현진을 상대로 34타수에 홈런 1개 포함 6안타, 타율 1할 7푼 6리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강정호와 부상 복귀 후 호투를 펼친 류현진의 맞대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스포츠 명승부를 보면서 흔히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비유적인 뜻이 아닌 진짜 영화 같은 스포츠 경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스카이다이빙은 액션 영화의 단골 장면입니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스카이다이빙의 짜릿한 느낌을 실내에서 안전하게 맛보는 레저 스포츠로 최근 국내에서 조금씩 주목받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는 세계대회도 열리는데 마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이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스포츠 경기로 옮겨놓았다면 프랑스 펜싱협회가 주관하는 광선검 대회는 누가 봐도 영화 스타워즈 속 광선검 대결과 판박입니다. 앞뒤로만 움직이는 기존 펜싱 경기와 달리 플라스틱 소재에 LED 불빛을 넣은 화려한 검으로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펼치는 광선검 경기는 프랑스에선 갈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스포츠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마법사들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잡는 퀴디치란 경기가 나오는데 영화 속 가상 경기가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가에서 실제로 열립니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없어서 빗자루를 다리에 끼우고 뛰어다니는 게 영화 속 경기와 실제 경기의 차이입니다. 재미있는 스포츠를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3대3 길거리 농구나 스케이트보드가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광선검이나 퀴디치, 실내 스카이다이빙도 언젠가 올림픽에서 볼 날이 올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오늘 비가 오며 기온도 낮아 서늘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과 충북,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간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한낮 기온은 13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늦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와 호남 지역에 주로 머물렀던 비구름대는 점차 그 밖에 다른 지역들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에는 개겠습니다.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비구름이 또다시 발달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광주 아침에 10도, 대구는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따스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던 지도에서 이틀 새 일본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 CBS가 방탄소년단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서울 위치를 소개하는 부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썼는데 전 세계 BTS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영상을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미국의 거대 방송사가 그것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바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BTS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김구 선생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문화의 힘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